제가 들려드릴 160번째 소설은요,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156번째 했던 소년이 온다 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학상은 물론이고요, 외국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202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한강에게 영국 맨부커상을 수상케 한 소설이에요. 2007년에 출간되었고 2022년에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설은 자유, 저항, 폭력을 상징적으로 담았고요. 그 과정이 섬찟하고 고통스러워서 좀 힘들게 읽힙니다. 소설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부마다 소제목이 따로 달려있고 화자가 다릅니다. 1부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이 화자로 나와요. 2부 몽고반점은 영애의 형부가 화자로 나오고요. 3부 나무불꽃은 영애의 언니가 화자입니다. 이들이 영애를 중심으로 사건에 휘말리거나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고 영애를 지켜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남편은 1인칭 나로 나오는데요. 저는 남자로 호칭하겠고요. 형부는 그로, 언니는 그녀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과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평범하게 성장해서 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 다녔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했습니다. 영애와 결혼한 것은 영애에게 특별히 매력이 없다는 것과 특별한 단점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미인이거나 부유한 집 딸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애는 처음부터 편했습니다. 마음을 잡기 위해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었고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까지도 영애 앞에서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은 무탈하게 흘렀습니다. 남자가 기대한 대로 영애는 평범한 아내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어요.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었고 결혼 전에 다닌 적이 있던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보조 강사로도 일했고 출판 만화의 말풍선에 대사 넣는 일도 재택으로 하면서 적으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남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도 휴일에 하루 종일 TV만 보고 뒹굴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영애의 취미는 책 읽기가 유일해 보였는데 책들은 대부분 따분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끼니 때가 되면 말없이 나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 아내와 사는 게 재미있을 리 없었지만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아내의 바가지로 시달리는 걸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영애가 남과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가슴을 조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한여름 노브라로 같이 외출했을 때 사람들이 시선이 신경 쓰여 한마디 했더니 영애는 차라리 덥더라도 위에 조끼를 입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았고 이제 슬슬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애는 새벽에 추운 거실에 잠옷바람으로 서서 냉장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또렷한 목소리로 꿈을 꾸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엔 냉장고에 들어있던 쇠고기, 돼지고기, 우족 2짝, 오징어들, 장모가 보낸 손질된 장어, 굴비, 소세지들이 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또 묻자 영애는 어젯밤처럼 꿈을 꾸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꿈속에서 영애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숲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무섭고 추웠어요. 헛간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어진 고기 덩어리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고기 덩어리들을 해치고 출구를 찾아 나가느라 입고 있던 흰옷이 피에 붉게 젖었습니다. 그곳을 나와 계곡을 거슬러 달렸어요.
숲이 환해지고 나무들은 초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풍 중이었습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고기 굽는 냄새, 영애는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까 고기를 주워 먹느라 옷과 손과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 감촉, 헛간 바닥에 있던 피웅덩이, 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이후 영애는 계란까지 버렸고 우유도 끊었습니다. 야채뿐인 식사에 대해 남자가 항의했지만 그녀는 냉장고에 그것들을 두는 걸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영애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구석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요즘 채식 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해도 이게 무슨 짓인지, 무슨 병이 있어서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 나서 식습관을 바꾸다니 남자는 자신이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애의 채식은 계속되었고 몸은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그녀가 말라가는 건 채식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요. 한잠도 못 잔 그녀는 아침이면 헝클어진 머리, 까칠한 얼굴, 빨갛게 금이 간 눈으로 야채뿐인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잠자리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으니 당신 몸에서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영애는 여느 때처럼 말수가 적었고 집안을 잘 정돈했고 나물이나 고기 대신 버섯을 넣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멍해 보이는 날 왜 그런가를 물으면 꿈을 꾸었다는 말만 했고 남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도 영애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먹지 않는다고 걱정해주는 사장 부인의 화사한 얼굴을 보면서도 웃거나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영애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내의 머릿속. 그에겐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애는 사람이 죽는 꿈을 꾸었어요. 생생한 기억, 소름 끼치게 확고한 느낌,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살해한 느낌, 덜 식은 피처럼 미적지근한 그 느낌, 5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의식이 나가기만 하면 밀려드는 꿈. 짧은 장면들은 연속적으로 덮쳐왔어요.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녀는 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장모와 처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사한 처형네의 집에 처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장인 장모, 처형 내외, 막내인 처남 내외, 그리고 영애 내외. 남자는 처형네가 부러웠어요. 처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화장품 가게가 자리를 탄탄하게 잡았고 조카도 태어나서 이제 세 돌이 지났어요. 동서는 미술대학을 나온 작가라고 했는데 벌이가 생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처형이 능력 있으니 예술이나 하며 맘 편히 살고 있는 거였어요. 처형은 상냥하고 사근사근한 말씨를 가졌으며 푸짐한 식탁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날 장인은 영애를 심하게 나무랐어요. 장모와 처형은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고 달랬으나 영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장인이 탕수육 한 점을 들어 영애 앞에 우뚝 섰습니다. 장인이 억센 손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영애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남자 처남에게 영애 팔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라고, 세상 천지에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애의 입술에 탕수육을 짓이겼고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고 탕수육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고 뱉어내면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과도를 집어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영애의 손목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습니다.
장모는 혼절했고 동서가 손목을 지혈한 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애는 오래전 일을 생각했어요. 9살 때 그녀의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개를 오토바이에 묶었어요.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는 것보다 달리다 죽는 개가 더 부드럽다고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렸어요.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고 개는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목에서도 입에서도 거품 섞인 피가 흘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선 시장골목 아저씨들이 모여 잔치가 벌어졌고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영애도 먹었습니다.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국밥 위로 개의 눈이 어렸습니다.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자신을 보던 개의 두 눈. 영애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지키며 남자는 빨리 월요일이 되어 출근해서 아내를 안 보게 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내는 곧 태어날 것이고 그건 다시 둘만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장모가 흑염소를 해가지고 와서 한약이라고 속였고 영애는 억지로 한 모금을 먹고는 다 토해버렸습니다. 장모가 낮은 울음을 울었고 영애는 낯선 여자의 울음을 보듯 담담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내부에서는 어떤 고함이 박혀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고 그 목숨들이 그 자리에 걸려 있으며 피와 살은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되었지만 목숨들이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크게 소리치고 창밖으로 달려나간다면 그 덩어리가 문 밖으로 뛰쳐나갈 것도 같았습니다. 남자가 퇴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오니 영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환자복 상의를 벗은 채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을 드러내놓고 있었어요. 왼쪽 손목의 붕대를 풀어 봉합 부위를 혀로 천천히 핥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애의 형부, 그는 미대를 나왔고 영상예술가입니다. 그의 아내인 영애의 언니는 사려 깊고 생활력 강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처녀 때부터 2평 반짜리 작은 가게를 얻어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어요. 장사 수완이 좋았고 가게는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체격이며 성격은 그가 오래전부터 찾아온 여자의 이미지와 들어맞았으나 뭔가 딱히 짚어내지 못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묵묵히 가정을 꾸리며 가게도 번창시켰고 그가 예술활동하는 걸 지켜봐 주었어요. 수입이 없어도 작업실에 처박혀 있어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처럼 차라리 화내고 악담이라도 퍼부은다면 마음이 편할 것도 같았지만 아내는 쉽게 체념했고 그 체념의 앙금을 자신 안에 가두었어요. 그게 아내의 선한 면이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걸 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묻어난 아내가 가끔은 그를 숨막히게 했고 아내 때문에 자신이 나쁜 쪽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에게 강변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K그룹에서 기업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본사 건물 지하 2층에 8평의 공간을 빌려줘서 쓰고 있었어요. 4명의 비디오 작가들이 컴퓨터 하나씩을 붙들고 작업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더 고요한 것, 더 은밀한 것, 더 매혹적인 피사체를 찾아왔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 채 찾아만 다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작업은 다분히 현실적인 거였어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모되고 찢긴 인간의 일상을 3D 그래픽과 사실적 다큐 화면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참고할 만한 공연을 보면 다만 관능적일 뿐인 이미지가 괴물과도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5살짜리 아들 지우를 목욕시키면서 원래 어릴 때 없어지는데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생 영애도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 기억에 20살까지도 영애에게 몽고반 적이 남아있었으니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여인의 몸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제의 몸에 있다는 몽고반점, 그가 찾아 헤맨 피사체. 처제는 아내와는 좀 달랐어요. 처음 처제를 본 건 결혼을 결심하고 소개받은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아내가 괜찮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딱히 집을 수 없었던 무엇. 그 무엇이 처제인 영애를 보았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처제는 아내와 비교한다면 훨씬 못생겼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음이 섞이지 않은 투박하면서도 정직한 목소리, 수수한 옷차림과 중성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 처제에게서는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딴 마음을 품은 건 아니고 그저 자매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영애는 채식을 했고 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했을 때 장인이 억지로 먹이려 하자 거부하면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마치 부조리극의 한 장면 같았던 그날의 일.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영애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고 피 젖은 셔츠를 갈아입으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작업을 떠올렸어요. 거짓이라 여겨 미워했던 것들을 작품에 담았는데 숱한 광고와 드라마, 뉴스, 정치인의 얼굴들, 무너지는 다리와 백화점, 노숙자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눈물을 인상적으로 편집해 음악과 그래픽 자막을 넣었던 작품. 그 작업의 순간들이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져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삶이 넌덜이 났고 삶을 담은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없어졌어요. 10여 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작업이 조용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수개월간의 정신과 병동 생활을 했고 동서는 더 이상 영애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청구했어요.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애는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으며 아직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영애에게 아직도 있다는 몽고반점, 퇴화된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지고 오직 어린아이들이 엉덩이와 등만을 덮고 있는 반점. 그는 영애가 곡식과 나물과 날 야채만 먹는다는 게 푸른 꽃잎 같은 반점의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울리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제 닫혀졌던 자신이 작품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창작의 단서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는 영애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디오 작업이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몸에다 꽃을 그릴 거라고 했어요. 영애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적막하고 무덤덤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대학 동기 M의 작업실을 빌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구를 펼쳐놓고 PD100 캠코더를 설치했어요. 영애에게는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한 식물적인 무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모델하는 사람 같지 않은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를 고려하는 것 같지 않은 침착한 태도로 작업에 임했어요. 바디 페인팅부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흠뻑 땀에 젖어 꽃과 식물을 영애의 몸에 그려넣었고 촬영을 했습니다. 영애의 육체는 모든 욕망이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힘있는 덧없음이 있었고 아무 곳에도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촬영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그는 후속 작업에 매달렸고 러닝타임 4분 55초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몽고반점 1, 밤의 꽃과 낮의 꽃이라고 마스터 테이프의 라벨에 썼습니다. 이제 몽고반점 2라는 제목이 붙여질 다음 작업을 위해 몸에 그린 꽃 페인팅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그녀는 지우고 싶지 않다고 지워지면 다시 그려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촬영은 남자도 필요했고 그는 같은 작업실을 쓰는 20대 후반의 제이에게 부탁했어요. 제이는 먼저 작업한 필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색채와 기획, 어떤 거인이 선배를 번쩍 들어올려서 전혀 다른 세계에 옮겨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델을 부탁하자 제이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승낙했어요.
촬영이 시작되었고 제이 몸에도 페인팅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남녀의 페인팅한 몸의 꽃과 동작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실제 성행위를 해달라고 주문했고 제이는 더 취해지기 전에 그만하자고 했어요. 이 작업을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순전한 호기심 때문에 모델에 응했지만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를 보니 자신은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모델을 서기로 했어요. 페인팅은 같이 미술을 했던 피에게 부탁했습니다. 페인팅을 마치고 나서 피는 온몸에 꽃을 그려놓은 그의 모습이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제이가 거부한 촬영을 그가 영애의 집으로 가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생각했던 그대로였어요. 가장 추악하며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끔찍한 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뒤엉켜 아무렇게나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반찬을 갖고 들렀던 영애의 언니. 그녀는 남편과 동생이 함께 있는 것과 촬영한 내용이 담긴 캠코더에서 모든 걸 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뒤늦게 일어난 그에게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직 성치 않은 애를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증오를 삼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영애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그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영애의 언니, 그녀는 누구에게든 호감을 줄 만큼 단정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 인상 때문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그늘을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19살에 집을 떠나 오직 혼자이므로 서울 생활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남편, 처음 그를 만난 건 그녀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였어요. 깡마른 몸에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로 무거워 보이는 캠코더 가방을 메고 가게에 들어와 면도 로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쳐 보이는 모습. 그녀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밀당 같은 거 없이 대뜸 점심 먹었냐고 물었고 둘은 그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지만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로 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비록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의 집안은 그녀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는데 집안엔 의사와 교육자가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녀가 바란 건 자기 힘으로 그를 쉬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늘 지쳐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시간을 썼고 어쩌다 집에 있을 때는 여관에 든 여행자처럼 굴었어요. 처음엔 여느 부부들처럼 크고 작은 언쟁을 하기도 했지만 점점 체념할 수 있는 것들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업이 잘 안 되면 침묵이 더 심해졌고 그 침묵은 범접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번도 거친 말을 쓰지 않았으며 자신과 다른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당신의 선량함, 안정감, 침착함,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태도가 자신에게 감동을 준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어요. 그 고백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건 그가 찍은 이미지들이거나 앞으로 찍힐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전시회에 처음 갔던 날 그녀는 무척 놀랐습니다. 평소 주저앉을 듯이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용기, 인내, 열정 다 상상이 안 갔습니다. 남편의 작품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날개가 있는 걸 주로 찍었는데 비행 장면들이 담겨 있었고 어느 작품엔가는 무너진 다리와 장례식의 오열 장면 끝에 느닷없이 새의 검은 그림자가 허공으로 솟아올랐어요. 저 장면이 왜 들어갔는가를 물었더니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라고 대답했을 뿐 익숙한 침묵으로 대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은 더 집을 많이 비웠어요. 밤에도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운동화가 새까매지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닌 흔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새벽에
욕실 욕조 속에 옷을 입은 채 웅크려 잠든 모습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어린 아들은 아빠의 부재에 민감했고 아빠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으나 그녀는 소리나지 않는 말로 아무도 없다고 언제까지나 너랑 엄마만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영애. 영애는 그녀보다 4살 어렸어요. 아버지는 손이 거칠었고 그녀와 영애와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차례로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애를 향한 거였어요. 남동생은 맞은 만큼 동네 애들을 패주고 다녔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그녀는 지친 어머니 대신 아버지에게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어서 아버지도 은연중에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웠으나 영애는 달랐습니다. 온순하지만 고지식해 아버지 비유를 마치지 못하던 영애. 맞을 때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뼛속까지 받아들였을 거였어요. 오래전 그녀는 영애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9살이었던 영애는 집에 돌아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는 동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빨리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맞달러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막을 순 없었을까. 영애의 뼛속에 아무도 짐작 못할 것들이 스며드는 것을. 해질녘이면 대문간에 혼자 나가 서 있던 영애의 어린 뒷모습을. 그녀는 자신이 했더라면 달라졌을 것들을 생각했어요. 영애의 말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 그날 아버지가 탕수육을 영애에게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릴 때 아버지의 팔을 세게 잡았더라면. 영애가 결혼하겠다고 제부를 인사시키러 데리고 왔을 때 제부의 인상이 차가워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때 결혼을 말렸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혹은 자신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영애와 비디오를 찍었던 그날 그녀는 정신병원에 연락했고 남편은 병원에서 정상으로 판명되어 수개월의 소송과 지루한 구명운동 끝에 풀려난 후 그대로 잠적해버리고 말았어요. 이후 딱 한 번 전화로 아들 지우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없는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것만 물었고 그녀는 말없이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남편은 용서도 필요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영애는 폐쇄병동에 들어갔어요. 어쩌다 발광을 했고 다시 침묵했고 아무도 없는 양다리에 쪼그려 앉아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어요. 고기 반찬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창에 바싹 붙어 환자복 가슴을 풀고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둘째 딸을 보려 하지 않았고 짐승만도 못한 사이를 연상시키는 큰딸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동생 내에도 같은 이유로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영애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원비를 내고 보호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등 뒤에 끈질긴 추문을 매단 채 가게를 운영했고 아들 지우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끝나버린 그들의 결혼생활. 그동안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들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견뎌왔을 뿐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강한 생활력은 성실히 관성이 있어서 점차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겠지만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수요일마다 영애를 보러 갔습니다. 면회실에 마주 앉아 갖고 간 떡, 과일 등을 차려놓으면 영애는 숙제하는 아이처럼 말없이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영애의 머리칼을 쓸어 귀 뒤로 넘겨주면 영애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영애는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녀가 가끔 보러 가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영애가 동생이긴 했지만 한 번도 영애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너무 어려워 때로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적막한 영애,
영애와 남편이 닮은 데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를 좌절시키는 부분은 닮아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애는 급격히 나빠져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뛰쳐나가 실종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신경성 거식증으로 이런 경우 기아로 사망하는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애는 나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병원 창으로 나무를 보는 시간이 많았고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엔 복도 끝에 물구나무로 서 있었는데 그렇게 안 먹으면서도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간호사들을 경악시켰어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나무들은 다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거라고 밝은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무 이야기를 할 때 영애는 천진한 얼굴로 무구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꿈에 물구나무 서 있는데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손에서 뿌리가 돋아 땅속으로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물만 있으면 된다고, 음식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영애의 생리는 멎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몸무게는 30kg도 안 되었습니다. 포도당을 공급할 수단이 정맥주사인데 바늘을 꽂을 데가 없었고 코에 튜브를 삽입하려 해도 거부해서 번번이 실패했어요. 병원에서는 영애를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애는 그녀에게 조그맣게 말했어요. 자신은 이제 동물이 아니라서 햇빛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말도 생각도 다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금방일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영애의 얼굴엔 불가사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그녀는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지우를 데리러 가는 저녁이면 무덤처럼 지쳐 있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했고 견딜 수 없어져갔고 앞으로 갈 수도 가고 싶지도 않은 무력감. 자신은 오래전에 죽어 있었음을 깨닫는 것. 자신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곁에 나란히 서 있는 죽음의 얼굴은 오래전에 잃었다가 돌아온 혈육처럼 낯익었습니다. 그 부분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애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그러던 어느 찰나 일상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린 걸까? 지우가 아니라면, 그 애가 지워준 책임이 아니라면 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 모른다고. 아직 어두운 새벽, 어떤 살아있는 것의 기척이 들리지 않는 시간, 영혼처럼 길고 늪처럼 바닥이 없는 시간, 빈 욕조에 웅크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숲이 덮쳐온다. 검은 빛발이 영희의 몸에 창처럼 꽂히고 깡마른 맨발이 진흙에 덮인다. 그 모습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면 어째서인지 한낮의 여름 나무들이 마치 초록빛의 커다란 불꽃들처럼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영애가 들려준 환상 때문일까? 살아오는 동안 보았던 무수한 나무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영애는 더 위독해져 갔습니다. 강한 거부에도 강제로 코에 튜브를 꽂는데 성공해 미음을 흘려놓는 순간 영애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보호사의 팔을 물어뜯어 다들 달려들어 제지하는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걸 보던 그녀는 울면서 이제 제발 그만들 하라고 달려들어 영애를 껴안았습니다. 영애는 피를 울컥울컥 토하며 그녀의 품 안에서 경련했어요. 병원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려면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영애를 구급차에 눕혀 데리고 가는 동안 그녀는 영애의 머리칼을 만지며 강보에 쌓여있던 예전의 지우를 생각했어요. 지우는 곧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귀에 들어갈 그 이야기.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덩굴처럼 알몸으로 얽혀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인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꽃과 잎사귀,
푸른 줄기들로 뒤덮인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 낯설었다. 그들의 몸짓은 흡사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테이프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 그 기묘하고 황량한 영상에 자신이 전부를 걸고 전부를 잃었을까? 영애는 눈을 뜨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 눈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녀가 모르는 어떤 공포, 분노, 고통이 있는 건지. 그녀는 영애에게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꿈인지 모른다고, 깨어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그녀의 눈길은 무엇에 항해하듯 어둡고 끈질기기만 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애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어쩌면 사회 전체가 그녀에게 정상으로 오기를 강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상처를 누르고 영애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이 받은 상처의 치유를 못하면서도 영애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애의 남편은 자신만을 위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건 언니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원이고 한 사람은 예술가지만 둘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정과 무난함을 가치로 생각해도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도 그들은 둘 다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들의 아버지, 영애의 망가짐은 어린 시절 받았던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논리적이지 않고 개를 감정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영애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자신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요. 그걸 찾고자 채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녀의 꿈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영애의 채식은 폭력적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저항 아닐까 합니다. 그녀는 본능적 욕구가 없는 상태, 순수한 자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욕구를 가졌고요. 그게 나무로 나타납니다.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했고요. 자신의 몸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간다고 믿었어요.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타인의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더 확대한다면 인간의 본성, 자유, 폭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들을 사랑에 대한 거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틀렸다고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사회의 보편적 통념을 정답이라고 누군가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욕망과 책임의 적정선을 타협하라고 누군가에게 제안하지는 않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